유럽 최대 항구가 라면 하나에 무너질 뻔했다고요? 2023년 1월 로테르담 항구에서 벌어진 5일간의 전쟁. 130년 전통의 유럽 물류제국이 한국 식품 앞에서 무릎 꿇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독일 함부르크는 50억 유로를 걸고 한국 기업을 선점하려 했고, 네덜란드 로테르담은 아시아라면 따위라며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한 물류 전문가가 발견한 진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불닭볶음면은 단순한 식품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유럽 경제 판도를 바꾸는 문화혁명이었습니다. 20년 경력을 건 남자의 5일, 그리고 한국이 어떻게 유럽을 재편했는지. 지금부터 그 놀라운 기록을 공개합니다. 여기서 잠깐,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얀판데르 메르입니다. 2023년 1월, 저는 로테르담 항구에서 물류총괄 디렉터로 일하고 있었죠. 20년간 이 항구를 지켜온 저에게 로테르담은 단순한 직장이 아니었습니다. 유럽 최대 항구, 연간 4억 7천만 톤의 화물이 오가는 이곳은 유럽 경제의 심장이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그날 아침도 평범하게 시작됐습니다. 컨테이너 터미널을 점검하던 중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어요. 한국발 컨테이너가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5배나 늘어나 있었던 겁니다. 특히 붉은 패키지로 가득 찬 컨테이너들이 눈에 띄었죠. 창고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저 붉은 박스들이 뭐냐고요? 직원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불닭볶음면이라는 한국 라면인데 도착하는 즉시 완판된다고요? 심지어 유통업체들이 물량을 더 늘려달라고 아우성이라고 했습니다. 흥미로웠습니다. 20년간 이 항구에서 독일 자동차, 프랑스 와인, 이탈리아 명품을 다뤄왔지만 식품이 이렇게 빠르게 회전하는 건 처음 봤거든요. 더군다나 아시아 제품이 이 정도 인기라니 놀라웠죠. 하지만 오후 3시 이사회에서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70대 회장님이 서류를 탁자에 내려놓으며 말씀하셨어요. 삼양식품이라는 한국 회사가 우리 항구와 장기 계약을 제안했다는 내용이었죠. 연간 2만 컨테이너 규모였습니다. 작지 않은 물량이었어요. 그런데 회장님의 반응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로테르담이 130년 동안 다뤄온 건 프리미엄 상품들이었다면서요. 독일 자동차, 프랑스 샴페인, 스위스 시계 같은 것들 말이죠. 라면 따위에 우리의 귀한 창고 공간을 낭비할 순 없다고 잘라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반론을 제기했어요. 한국발 화물이 최근 급증하고 있고 시장 반응도 뜨겁다고요. 하지만 이사진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한 이사는 비웃듯 말했죠. 아시아 제품은 값싼 대량 생산품일 뿐이라고 우리 같은 프리미엄 항구와는 맞지 않는다고요. 회의는 15분 만에 끝났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어요. 삼양식품 계약은 거절한다는 것이었죠. 회의실을 나서며 저는 불안했습니다. 20년간 쌓은 직감이 경고하고 있었거든요. 뭔가 크게 놓치고 있다고, 이건 단순한 라면이 아니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결정이 로테르담 항구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을 줄은요. 이사회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찜찜한 마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제 오른팔인 마르틴이 급하게 달려왔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죠. 손에는 독일 함부르크 항구의 내부 문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떻게 입수했는지는 묻지 않았어요. 물류업계는 생각보다 좁거든요. 문서를 펼치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함부르크가 삼양식품에 제안한 내용이 담겨 있었거든요. 유럽 독점 물류 허브 계약, 창고 사용료 30% 할인, 전용 터미널 제공, 그리고 한국 기업 전담팀 신설까지요. 마르틴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함부르크가 이번 주 금요일까지 삼양과 계약을 마무리하려 한다고요. 오늘이 월요일이었으니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단 5일뿐이었죠. 저는 즉시 상사인 피터 국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50대 중반의 베테랑 물류 전문가였어요. 함부르크의 움직임을 보고하자 그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함부르크가 미쳤냐면서요? 라면으로 로테르담을 이기겠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했죠.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20년간 이 업계에서 일하며 배운 게 있었거든요. 경쟁사가 움직인다는 건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특히 함부르크는 유럽에서 두 번째로 큰 항구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공격적으로 나선다는 건 뭔가 큰 그림이 있다는 뜻이었어요.
피터 국장에게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라면 계약이 아니라고요. 한국 식품 시장 전체를 선점하려는 전략이라고 했죠.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안, 자네 너무 예민한 거 아닌가 하면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계속 머릿속을 맴도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만약 함부르크가 한국 물류를 독점하면 어떻게 될까요? 답은 명확했습니다. 로테르담은 아시아 물류의 핵심 거점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은 불닭볶음면 하나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K-팝, K-드라마, K-뷰티까지 전 세계를 휩쓸고 있잖아요. 이건 시작일 뿐이었어요. 새벽 2시, 저는 결심했습니다. 5일 안에 증거를 모아야 한다고요. 한국 식품이 정말 유럽 시장에서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졌는지, 이게 단순한 유행인지, 아니면 진짜 경제 흐름의 변화인지 증명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화요일 아침, 저는 휴가를 냈어요. 피터 국장은 의아해 있지만 허락했죠. 그리고 저는 암스테르담행 기차를 탔습니다. 현장으로 가야 했거든요. 직접 보고 듣고 확인해야 했어요. 기차 안에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한국 식품 수출 통계를 검색했죠.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2022년 한국에서 유럽으로 향한 식품 수출액이 전년 대비 230% 증가했습니다. 특히 라면 카테고리는 340% 폭증이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거대한 흐름이 시작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로테르담은 그 흐름을 놓치려 하고 있었습니다. 20년 경력을 가진 제가, 이 항구를 사랑하는 제가 가만히 있을 순 없었어요. 창밖으로 네덜란드 평야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5일 후면 제 운명이 결정될 겁니다. 성공하면 로테르담을 구하는 거죠. 실패하면 20년 경력이 물거품이 되는 거고요. 하지만 도전할 가치가 있었습니다. 암스테르담 중앙역에 내린 저는 곧바로 시내 최대 슈퍼마켓 알버트 하인으로 향했습니다. 화요일 오전 10시, 평일 낮 시간대인데도 매장은 사람들로 붐볐어요. 라면 코너를 찾아 걸어가는데 멀리서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한쪽 진열대 앞에만 유독 사람들이 몰려 있었거든요. 가까이 다가가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붉은 패키지의 불닭볶음면 앞에 10명 넘는 사람들이 서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한 박스씩 카트에 담고 있었죠. 옆 선반의 다른 라면 브랜드들은 손도 대지 않는데 말이에요. 저는 10대 후반으로 보이는 두 소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영어로 물었죠. 왜 이 라면을 사는지 궁금하다고요. 금발머리의 소녀가 밝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불닭 챌린지 때문이라고요. 친구들이랑 누가 더 매운 걸 잘 먹나 틱톡에 올린다면서요. 다른 소녀가 스마트폰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불닭볶음면을 먹으며 땀 흘리는 영상들이 가득했어요. 조회수가 수백만, 수천만 단위였습니다. 심지어 네덜란드 유명 축구 선수도 챌린지에 참여했더군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건 그냥 식품이 아니었어요. 하나의 문화 현상이었던 거죠. 매장 매니저를 찾아갔습니다. 40대 중반의 남성이었는데 제가 로테르담 항구에서 왔다고 하자 반색하며 맞아주었어요.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불닭볶음면 재고 관리가 악몽이라고요. 구체적인 숫자를 물었죠. 그는 놀라운 데이터를 알려줬습니다. 지난 6개월간 불닭볶음면이 전체 라면 매출의 67%를 차지한다고요. 심지어 네덜란드 전통 라면 브랜드들을 모두 합친 것보다 많이 팔린다고 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가격이었어요. 한 봉지의 이유로 50센트, 우리 돈으로 3,500원이 넘었습니다. 한국보다 2배 이상 비싼 가격인데도 불티나게 팔리는 거죠. 매니저는 말했어요. 매주 화요일마다 물량이 들어오는데 금요일이면 동이 난다고요. 저는 물었습니다. 다른 한국 제품도 이렇게 잘 팔리냐고요. 매니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까르보 불닭, 짜파구리, 신라면도 인기가 대단하다면서 최근엔 한국 과자랑 김까지 입고했다고 했죠. 매장을 나서며 주변 편의점도 둘러봤습니다. 작은 가게들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어디를 가든 한국 라면 코너가 눈에 띄었습니다. 어떤 곳은 입구에 대형 포스터까지 붙여놨더군요. 점심시간, 저는 암스테르담 대학교 근처 카페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오전에 본 것들을 정리했어요. 그런데 옆 테이블에서 들리는 대화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대학생으로 보이는 3명이 한국 드라마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어떤 배우가 불닭볶음면 먹는 장면이 나왔다면서 자기들도 먹어봤다고 했죠. 한 학생은 한국어까지 배우기 시작했다고 자랑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라면이 잘 팔리는 게 아니었어요. 한국 문화 전체가 유럽 젊은이들의 일상 속으로 파고들고 있었던 겁니다. 불닭볶음면은 그중 하나의 상징일 뿐이었죠. 오후 3시, 저는 두 번째 대형마트인 점보를 방문했습니다. 그곳도 상황은 똑같았어요. 아니, 어쩌면 더 심했습니다. 한국 식품 전용 코너가 따로 있었거든요. 직원에게 물었죠.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고요? 그는 2022년 여름부터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선반 하나였는데 지금은 통로 하나를 통째로 쓴다고 했어요. 그래도 모자라서 창고에 재고를 쌓아둔다고 했죠. 기차로 로테르담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확신했습니다. 피터 국장이 뭐라 하든 이 사진이 비웃든 상관없었어요. 이건 진짜였습니다. 한국 식품은 유행이 아니라 거대한 시장 변화였던 거죠. 그리고 함부르크는 이미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격적으로 움직이는 거였어요. 우리 로테르담만 130년 전통에 취해 현실을 보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남은 시간은 3일. 목요일까지 더 많은 증거를 모아야 했습니다. 수요일 아침, 저는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독일행 기차표를 끊었어요. 네덜란드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유럽 전역의 상황을 확인해야 했거든요. 만약 한국 식품 열풍이 네덜란드에만 국한된 현상이라면 제 주장은 설득력이 없을 테니까요. 첫 번째 목적지는 독일 뒤셀도르프였습니다. 독일 최대 유통체인 에데카 본사가 있는 곳이죠. 공교롭게도 제 대학 동기인 토마스가 거기서 구매 담당자로 일하고 있었어요. 토마스를 만나자마자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한국 식품 매출이 어떠냐고요? 그는 쓴웃음을 지으며 노트북을 열었어요. 화면에 뜬 그래프는 충격적이었습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한국 라면 매출 추이였는데요. 2021년에는 미미했던 숫자가 2022년의 3배, 2023년 1분기에만 전년 동기 대비 5배나 뛰었습니다. 토마스는 말했어요. 이런 성장세는 20년 유통업계 경력에서 처음 본다고요. 더 놀라운 건 독일 청소년들 사이에서 불닭볶음면이 하나의 상징이 됐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베를린, 함부르크, 뮌헨 할 것 없이 전국적으로 품절 대란이 벌어졌다고 했어요. 토마스는 한숨을 쉬며 말했죠. 매장에 물량이 들어오면 하루 만에 동이 난다고요? 저는 물었습니다. 그럼 한국 식품 코너를 확장할 계획이냐고요? 토마스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미 결정됐다면서 올해 안에 모든 에데카 매장의 아시아 식품 코너를 3배로 늘린다고 했습니다. 그중 70%는 한국 제품으로 채울 예정이라고 했죠. 점심을 먹으며 토마스에게 프랑스 사정도 아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업계 소식통에서 들은 얘기라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프랑스 최대 유통체인 까르푸가 최근 서울에 지사를 열었다고요. 한국 제품을 직접 수입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저는 즉시 프랑스 쪽 연락처를 수소문했습니다. 다행히 까르푸 벨기에 지사에서 일하는 지인이 있었어요. 전화를 걸자 그는 바로 상황을 설명해 줬습니다. 벨기에도 마찬가지라고 했어요. 브뤼셀의 까르푸 매장에서 불닭볶음면 매출이 전체의 즉석식품 카테고리 1위를 차지했다고요. 심지어 벨기에 전통 음식인 무슬 프리츠보다 많이 팔린다고 했습니다. 오후 늦게 저는 온라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틱톡을 열었죠. 불닭 챌린지 해시태그를 검색하자 숫자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총 조회수 87억 뷰, 그중 유럽 것만 23억 뷰였어요. 영상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네덜란드 10대부터 독일 대학생, 프랑스 유튜버, 영국 틱토커까지 모두가 불닭볶음면을 먹고 있었어요. 심지어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축구선수, 이탈리아 팝 가수까지 SNS에 인증샷을 올렸더군요.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문화운동이었어요. K-팝 아이돌들이 유럽 무대를 휩쓸듯 한국 식품도 같은 방식으로 퍼져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저녁 무렵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BBC 뉴스 아카이브를 검색했죠. 그리고 발견했어요. 지난달 BBC가 특집 다큐멘터리를 방영했더군요. 제목은 한국 라면이 유럽을 점령했다였습니다. 다큐를 시청했습니다. 30분짜리 프로그램이었는데 충격적인 내용이 가득했어요.
영국에서도 테스코, 세인즈버리 같은 대형마트들이 한국 식품 코너를 대폭 확장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런던에는 한국 라면 전문점까지 생겼더군요. CNN도 비슷한 보도를 했습니다. 미국 기자가 파리를 취재하며 말했어요. 프랑스 젊은이들이 크루아상 대신 불닭볶음면을 먹는다고요? 어떤 카페에서는 불닭볶음면을 메뉴에 올렸다고 했습니다. 저는 모든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벨기에, 영국까지 유럽 주요 5개국 모두에서 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한국 식품, 특히 불닭볶음면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정이 넘어서야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건 라면 하나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K-팝, K-드라마에 이어 K-푸드가 유럽을 재편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물류를 누가 장악하느냐가 유럽 항구의 미래를 결정할 거였어요. 함부르크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50억 유로를 걸고 움직이는 거였죠. 하지만 로테르담은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어요. 남은 시간은 이틀. 내일은 가장 중요한 곳을 가봐야 했습니다. 바로 삼양식품 유럽 지사였죠. 목요일 아침, 저는 암스테르담 외곽산업단지에 서 있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대식 건물. 입구 간판에는 삼양식품 유럽법인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작년에 설립됐다는 이 지사가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유럽 시장을 장악했는지 알고 싶었거든요. 물론 공식 방문은 아니었습니다. 로테르담 항구 직원이 경쟁사격인 한국 기업을 방문한다는 건 민감한 일이니까요. 하지만 저는 진실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물류 컨설턴트로 신분을 속이고 미팅을 잡았죠. 로비에서 기다리는 동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벽면에는 불닭볶음면 광고 포스터가 걸려 있었어요. 여러 언어로 제작된 포스터들이었죠. 네덜란드어, 독일어, 프랑스어, 영어까지요. 이미 유럽 전역을 타깃으로 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한국인 직원이 저를 맞았습니다. 유럽 마케팅 팀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그는 유창한 영어로 회사를 안내해줬죠. 회의실에 앉자 팀장은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질문을 시작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유럽 시장에 진입했냐고요? 팀장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준비는 2년 전부터 시작됐다고 했어요. 2021년 삼양식품 본사가 유럽 시장 조사팀을 파견했다고 합니다. 6개월간 유럽 전역을 돌며 소비자 성향을 분석했다고 했죠. 팀장이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유럽 각국의 식품 소비 패턴, SNS 트렌드, 유통망 구조까지 세밀하게 정리돼 있었어요. 심지어 국가별 매운맛 선호도까지 조사했더군요. 가장 놀라운 건 네덜란드를 선택한 이유였습니다. 팀장은 설명했어요. 네덜란드가 유럽 물류의 핵심이라는 걸 일찍부터 파악했다고요. 로테르담 항구, 중앙 위치, 영어 소통 가능, 그리고 무엇보다 효율적인 도로와 철도망까지요. 저는 내심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 기업이 우리 로테르담보다 네덜란드의 물류 가치를 더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팀장은 계속 설명했어요. 2022년 초 네덜란드 법인을 설립한 후 바로 현지 인플루언서들과 접촉했다고 합니다. 틱톡, 인스타그램에서 활동하는 유명 크리에이터들에게 직접 제품을 보냈다고 했죠. 하지만 강요하지는 않았다고 해요. 그냥 먹어보라고만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자연스럽게 불닭 챌린지가 퍼져나갔다고 했어요. 젊은이들이 스스로 콘텐츠를 만들고 공유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저는 물었습니다. 하지만 불닭볶음면은 너무 맵지 않냐고요? 유럽 사람들이 그 매운맛을 견딜 수 있느냐고 했죠. 팀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까르보 불닭 얘기를 꺼냈습니다. 원래 불닭볶음면이 너무 매워서 진입 장벽이 높았다고 해요. 그래서 개발한 게 까르보 불닭이었습니다. 매운맛에 크리미한 맛을 더해 유럽인 입맛에 맞춘 거죠. 결과는 대성공이었다고 합니다. 까르보 불닭이 문을 열어주고 오리지널 불닭볶음면이 뒤따라 들어갔다는 거예요. 지금은 두 제품 모두 베스트셀러라고 했습니다. 팀장이 또 다른 자료를 보여줬어요. 유럽 주요 유통망과의 계약 현황이었습니다. 알버트 하인, 에데카, 까르푸, 테스코까지 이미 유럽 전역의 대형 체인들과 파트너십을 맺었더군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물류는 어디를 쓰냐고요? 팀장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어요. 원래는 로테르담을 쓰고 싶었다고요.
하지만 계약이 성사되지 않아서 함부르크와 협상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삼양은 처음부터 로테르담을 원했던 거예요. 네덜란드를 유럽 허브로 삼고 싶어 했던 겁니다. 하지만 우리 이사진이 거절했고 이제 함부르크로 넘어가려는 거였죠. 미팅을 마치고 나오는 길, 저는 팀장에게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뭐냐고요? 그는 자신감 있게 말했어요. 불닭볶음면은 시작일 뿐이라고요. K뷰티, K패션, K푸드 전체를 유럽에 안착시킬 거라고 했습니다. 건물을 나서며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충격적이었어요. 한국 기업들은 우리보다 유럽을 더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2년 전부터 치밀하게 준비했고 현지 문화를 존중하면서도 자신들의 색깔을 잃지 않았어요. 더 놀라운 건 전략의 깊이였습니다. 단순히 제품을 파는 게 아니라 문화를 전파하고 있었던 거예요. 소비자들이 스스로 참여하게 만들고 SNS를 통해 자연스럽게 확산되게 했습니다. 오후 늦게 로테르담으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130년 전통의 로테르담이 왜 한국 기업에게 배워야 하는 걸까요? 하지만 답은 명확했어요. 세상이 바뀌었으니까요. 20세기는 유럽이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하지만 21세기는 다릅니다. 한국 같은 나라가 기술과 문화로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로테르담은 과거의 영광에 취해 현실을 보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내일은 금요일 최종 이사회가 열리는 날입니다. 저는 결심했어요. 4일간 모은 모든 증거를 내놓겠다고요. 20년 경력을 걸고 로테르담의 미래를 지키겠다고 말이죠. 목요일 밤, 저는 사무실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4일간 모은 자료들을 책상에 펼쳐놓고 최종 분석을 시작했어요. 네덜란드 슈퍼마켓 데이터, 독일 유통망 현황, 프랑스 시장 조사, 그리고 삼양식품에서 얻은 인사이트까지요. 노트북에 유럽 통계청 데이터베이스를 띄웠습니다. 한국에서 유럽으로 향하는 식품 수출액을 검색했죠. 화면에 나타난 숫자는 제 예상을 뛰어넘었어요. 2021년 대비 2023년 수출액이 230% 증가했습니다. 특히 라면 카테고리는 340% 폭증이었죠. 금액으로 환산하면 연간 4억 2천만 유로였어요. 그리고 이 추세라면 2025년에는 10억 유로를 넘을 거라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만약 로테르담이 이 물동량의 40%만 가져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연간 물류 수익만 8,700만 유로였어요. 거기에 창고 임대료, 하역 비용, 부가 서비스까지 합치면 1억 유로가 넘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걸 잃는다면요. 함부르크에 빼앗긴다면 로테르담은 단순히 한국 식품만 잃는 게 아니었어요. K뷰티, K패션, 모든 한국 관련 물류를 잃게 되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상징성이었습니다. 로테르담이 아시아 물류에서 뒤처진다는 신호가 되는 거죠. 그럼 다른 아시아 기업들도 함부르크를 선택할 겁니다.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료를 정리하며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었습니다. 내일 이사회에서 보여줄 자료였죠. 데이터, 사진, 영상, 증언까지 모든 걸 담았어요. 새벽 1시쯤 피터 국장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왜 아직도 사무실에 있냐고 물었어요. 저는 내일 이사회 준비 중이라고 했죠.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안, 자네 이번 주 내내 뭐 하는 건가 했어요. 이사회 결정은 이미 났다네. 사면 계약은 거절로 확정됐어. 회장님이 직접 답장을 보내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아직 제 보고를 듣지도 않았는데 결정을 내렸다고요? 피터 국장은 말했어요. 회장님이 더 이상 시간 낭비하지 말라고 하셨다면서요. 라면 따위로 로테르담의 품격을 떨어뜨릴 순 없다고 하셨답니다.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국장님, 이건 품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했어요. 경제의 문제예요. 로테르담의 미래가 걸린 문제라고요. 하지만 피터 국장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안, 자네 선을 넘고 있네. 이사회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건가?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허탈하게 의자에 앉았어요. 4일간의 노력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새벽 3시, 거의 포기하려던 순간 이메일 알림이 울렸습니다. 마르틴이 보낸 긴급 메일이었어요. 제목은 함부르크 속보였죠. 손이 떨렸습니다. 이메일을 열자 첨부된 독일 언론 기사가 보였어요.
함부르크 항구가 삼양식품과 가계약을 체결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계약 규모는 5년간 10만 컨테이너, 금액으로 3억 유로였어요. 더 충격적인 건 다음 내용이었습니다. 독일 정부가 함부르크 항구 확장에 50억 유로를 투자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한국 물류허브로 만들겠다는 명분이었죠. 기사는 계속됐습니다. 함부르크는 삼양뿐 아니라 CJ 제일제당, 농심, 오뚜기까지 접촉 중이라고 했어요. 한국 식품기업 전체를 끌어오겠다는 야심이었죠. 저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로테르담은 이미 한 발 늦었습니다. 함부르크가 선수를 쳤고 독일 정부까지 나섰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우리 이사진은 뭘 하고 있었던 걸까요? 130년 전통이 뭐가 대단하다고 21세기 현실을 외면한 걸까요? 저는 책상을 쾅 쳤습니다. 이대로 물러설 순 없었어요. 내일 이사회에서 끝까지 싸우기로 결심했죠. 설령 해고당하더라도 말입니다. 새벽 4시, 저는 프레젠테이션에 마지막 슬라이드를 추가했습니다. 함부르크의 승리와 로테르담의 패배를 대비한 예측 자료였어요. 5년 후 두 항구의 운명이 어떻게 갈릴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래프였죠. 그리고 마지막에 한 문장을 넣었습니다. 과거의 영광에 기대는 순간, 미래는 사라진다. 아침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금요일이었어요. 운명의 날이었죠. 저는 샤워를 하고 정장으로 갈아입었습니다. 20년 경력을 건 마지막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면서요. 회의는 오전 10시였습니다. 남은 시간은 5시간. 저는 리허설을 시작했어요. 이사진 앞에서 할 말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한국 식품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유럽이 아시아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의 문제였죠. 로테르담의 자존심이 걸린 싸움이었습니다. 오전 10시, 저는 이사회실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손에는 노트북이 들려 있었고 머릿속엔 4일간 모은 증거들이 가득했죠. 문을 열고 들어가자 12명의 이사진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대부분 60대 이상이었어요. 표정은 싸늘했죠. 회장님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안, 자네 이번 주 무단으로 자리를 비웠다고 들었네. 무슨 일인가?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회장님, 로테르담의 미래를 조사했습니다. 이사 한 명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라면 조사 말인가? 좌중에 웃음이 번졌어요. 저는 참았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프로젝터에 연결했죠. 첫 번째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했어요. 여러분, 1970년대 우리 선배들이 일본 전자제품을 무시했다면 어땠을까요? 1990년대 중국 제조업을 우습게 봤다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계속했어요. 지금 한국은 21세기 새로운 경제 강자입니다. 반도체 세계 1위, 조선 세계 1위, 배터리 세계 1위죠. 그리고 이제 문화까지 세계를 재편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BTS가 빌보드를 석권했고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 역대 1위를 기록했으며 기생충이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았다고 설명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한국 문화의 힘입니다. 세 번째 슬라이드, 경제 데이터였습니다. 한국에서 유럽으로 향하는 식품 수출액이 230% 증가했다고 했죠. 틱톡 불닭 챌린지 조회수 87억 뷰, 유럽 주요 유통망의 한국 식품 코너 확장 현황까지 보여줬어요. 한 이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가 어쨌다는 건가? 우리가 라면 때문에 130년 전통을 버리란 말인가?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전통을 지키려면 변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 번째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로테르담이 놓칠 손실 계산이었어요. 연간 8,700만 유로 물류 수익, 5년이면 4억 유로가 넘습니다. 거기에 일자리 창출, 부가 산업까지 합치면 경제 효과는 10억 유로를 넘을 거라고 설명했죠. 회장님이 끼어들었습니다. 얼마나 확실한 건가? 저는 대답했어요. 함부르크가 이미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슬라이드, 삼양식품 유럽 전략 분석이었습니다. 2년 전부터 준비했고 네덜란드를 허브로 선택했으며 까르보불닭으로 시장을 열었다고 설명했어요. 이건 단순한 식품 회사가 아닙니다. 문화를 파는 기업입니다. 이사 한 명이 물었습니다. 그럼 불닭볶음면이 끝이 아니란 말인가?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작일 뿐입니다. K뷰티, K패션, K푸드 전체가 몰려올 겁니다. 여섯 번째 슬라이드, 2025년 전망이었습니다. 한국 식품과 뷰티, 문화상품이 유럽 수입의 15%를 차지할 거라는 예측을 보여줬죠. 이 물동량을 잡는 항구가 차세대 유럽 물류 왕좌를 차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몇몇 이사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하지만 보수파 이사들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죠. 한 이사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우린 유럽의 자존심이네. 아시아 제품에 무릎 꿇을 순 없어. 저는 답했어요. 자존심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향해야 합니다. 바로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비서가 급히 들어와 회장님께 서류를 건넸어요. 긴급 뉴스라고 했죠. 회장님이 서류를 읽는 동안 회의실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회장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독일 정부가 함부르크 항구 확장에 50억 유로 투자를 결정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국 물류 허브 유치를 위해서라고 적혀 있었죠. 이 사진이 웅성거렸습니다. 50억 유로. 독일이 그렇게까지?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독일은 이미 결정했습니다. 한국이 미래라고요? 우리만 과거를 보고 있습니다. 회장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이안, 자네 정말 확신하나? 로테르담의 미래가 한국에 달렸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20년 경력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회장님이 이 사진을 둘러봤어요. 표결에 붙이겠네. 삼양식품과 제협상에 들어갈 것인가? 손을 들어주게. 하나, 둘, 셋. 천천히 손이 올라갔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세웠어요. 다섯, 여섯, 일곱. 그리고 멈췄습니다. 7대 5, 아슬아슬한 승리였어요. 회장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좋네. 하지만 조건이 있네. 프리미엄 창고 20%를 아시아 식품 전용으로 전환하고 한국어 가능한 물류 전문가를 채용하며 한국 기업 전담팀을 신설하게. 그리고 이안, 자네가 책임지게.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해냈습니다. 로테르담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되는 거니까요. 6개월이 흘렀습니다. 2023년 7월, 저는 로테르담 항구 아시아 물류부문 부사장이 됐어요. 새로 지어진 한국 전용 터미널 앞에 섰을 때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 뒤로 붉은 컨테이너들이 끝없이 늘어서 있었거든요. 숫자는 예상을 뛰어넘었어요. 아시아 물동량 340% 증가, 한국발 컨테이너 만월 5,000개를 넘어섰죠. 불닭볶음면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삼양식품 다음으로 CJ 제일제당, 아모레퍼시픽이 들어왔어요. K뷰티 열풍이 유럽을 강타하면서 화장품 물류가 폭발했죠. 무신사 같은 K패션 플랫폼도 로테르담을 선택했습니다. 김, 고추장, 떡볶이까지 한국 식품 전체가 몰려왔어요. 네덜란드는 유럽의 K컬처 유통 허브가 됐습니다. 암스테르담엔 한국문화센터가, 로테르담엔 K팝 콘서트장이 생겼어요. 길거리엔 한글 간판도 보이기 시작했죠. 함부르크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도 성공했습니다. 한국 시장이 워낙 커서 두 항구 모두 필요했던 거예요. 결과적으로 유럽 전체가 승리했죠. 한국 제품 덕분에 일자리 12만 개가 생겼고 불닭볶음면은 파스타만큼 흔한 음식이 됐습니다. 그해 가을 BBC 인터뷰에서 기자가 물었어요. 어떻게 한국이 이렇게 빠르게 유럽을 장악했냐고요? 저는 답했습니다. 한국은 제품이 아니라 문화를 팔았다고요. 사람들은 라면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경험을 산 겁니다. 로테르담은 130년 역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어요. 회장님이 제 어깨를 두드렸죠.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구한 게 아니라 한국이 기회를 준 겁니다. 2024년 초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삼양식품 본사에서 들은 소식은 놀라웠어요. 불닭볶음면이 전 세계 80개국에서 팔리고 연 매출 1조 원을 넘었다고 했죠. 서울 거리를 걸으며 깨달았습니다. 한국 전쟁 후 70년 만에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되고 K-팝으로 문화를 수출하며 라면으로 식탁까지 점령한 나라. 비결은 품질 혁신, 그리고 도전 정신이었어요.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생각했습니다. 20세기는 유럽의 시대였지만
21세기는 다릅니다. 한국 같은 나라가 기술과 문화로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 있었어요. 로테르담 항구에 도착했을 때 붉은 컨테이너들이 햇빛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5일간의 전쟁이 6개월의 승리를 만들었죠. 제가 배운 교훈은 명확했습니다. 과거의 명성에 기대는 순간 미래를 잃습니다. 변화를 받아들이는 용기, 그게 진짜 힘이에요. 한국은 증명했습니다. 작은 나라가 어떻게 세계를 바꾸는지, 문화가 어떻게 경제가 되는지 말이죠. 유럽이 다시 위대해지려면 겸손해야 합니다. 배워야 해요. 특히 한국에게서요. 저는 얀판데르 메르입니다. 로테르담에서 20년을 일했고 5일간의 전쟁으로 항구를 구했으며 한국에게서 미래를 배웠습니다. 붉은 컨테이너는 계속 도착할 겁니다. 그 안에는 한국의 미래가 담겨 있으니까요.